책은 우리에게 친근한 물건입니다.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 글씨도 잘 알게 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에 들어 정보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했지만 인류 역사상 책이 가장 중요한 지식 공유, 소통의 수단이라는 사실만은 변함없습니다. 책이 책으로서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인쇄술의 발명과 발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인류의 기록 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꾼 혁명의 도구였던 인쇄술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메르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고 교역을 하면서 서양 문자를 만들어 점토판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짐승의 뼈 등에 상형 문자를 새겨 넣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성 문자를 돌과 나무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인류는 정보를 나누고 보존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어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인쇄 역사의 시작은 문자와 함께 종이의 발명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종이가 발명되기 전까지 서양에서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나 양과 염소의 가죽을 가공해 서사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대나무를 세로로 쪼갠 뒤 가죽이나 끈으로 엮어 만든 죽간이 널리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무게가 무겁거나 제작 방법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종이입니다. 근대적인 재지술은 105년경 중국의 체륜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 나무 껍질이나 손뭉치 등을 물에 불리고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채로 얇게 건져서 말리는 단순한 제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획기적인 종이의 발명이 인쇄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종이의 발명은 그 인쇄술의 발명을 가져오게 됐고,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재지술이 서양에 전해지면서 독일의 그 금속 활자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유럽의 어떤 그 종교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럽에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대중들은 그 책을 통한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인류의 어떤 정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쇄술의 기원을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대에 발명돼 이용되고 있던 복제 기술을 그 기원으로 봅니다.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둥근 통에 문자나 그림을 새긴 다음 점토판 위에 올려놓고 압력을 가하며 굴려서 찍어내는 압인법. 나무나 금속 등의 판에 그림과 무늬를 새겨 천에 찍어내는 나련법. 비석에 새겨진 그림이나 글자를 복사하는 탁인법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쇄술의 시초는 7세기경에 생겨난 목판 인쇄로 보는데요. 고대에 이용됐던 압인법, 나련법, 탁인법 등이 목판 인쇄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목판 인쇄란 나무판에 글이나 그림을 새긴 다음 먹을 칠해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은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입니다. 751년 이전의 목판 인쇄본으로 추정되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1966년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안에서 발견됐는데요. 약 6.6cm 폭의 길이는 6m에 이르는 두루마리 형태로 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쇄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이 가장 오래된 인쇄본으로 알려져 있었고
1880년 중국에서 인쇄된 금강 반야 바라밀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간기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판 인쇄술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걸쳐 인쇄문화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기본 사상이었던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어떤 그 기본 사상은 이제 불교였습니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이제 왕족 또 귀족뿐만 아니라 그 평민들에게도 이런 불교가 전파됐는데요. 따라서 그 경전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어떤 목판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수요에 따라서 목판 어떤 인쇄술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필요로 하게 됐는데 특히 그 사찰의 어떤 에서의 어떤 경전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고승들의 시나 문집 이런 것들을 인쇄해내는 목판 인쇄술이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려시대는 신라시대의 목판 인쇄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만들어진 고려대장경은 목판 인쇄술의 최고봉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대장경은 11세기와 13세기 두 차례에 걸쳐 판각되었습니다. 하지만 11세기의 초조대장경은 거란과 몽골의 침입으로 모두 소실되고 13세기에 조판된 제조대장경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8만대장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아있는 경판이 8만여 판에 이르고 여기에 8만 4천 번내에 해당하는 법문이 실려 있어 8만대장경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목판 인쇄술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고려대장경 등은 당대에는 지식과 정보 전달, 소통에 있어 중요한 매체였고 지금의 우리에겐 중요한 기록문화유산인데요. 우리 선조가 남긴 목판 인쇄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려 1000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책판들입니다. 목판에 글자가 아닌 그림을 새겨 찍은 고판화, 미나 등도 볼 수 있는데요. 모두 목판서화가 안준영 씨의 작품들입니다. 안준영 씨는 30년 가까이 목판으로 된 우리 문화유산 복원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금도 판각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경전인데요. 고려 때에 만들어졌던 초조대장경인데 한역 대장경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그런 경전입니다. 경전 중에서도 천품 법화경, 법화경입니다. 지금 작업하는 게. 목판을 복원하는 일은 매일 10시간 가까이 작은 글씨를 판각하는 일과 씨름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안준영 씨는 그동안 초조대장경, 용비어천가, 훈민정음 언해본 등 다수의 복원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가 이처럼 목판 복원 작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쇄술이라는 것은 고급 정보 그리고 나누고 싶은 값진 나름대로의 그 학문이나 종교의 가르침 같은 걸 많이 나누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고유 문화의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준영 씨는 기록문화유산의 보존이나 수집을 넘어서 지금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복원 작업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판 교육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인쇄 문화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목판 인쇄.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목판의 재료로는 결이 좋고 오래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하는데요. 주로 3번 나무를 사용하며 인쇄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결을 다듬는 등 일정한 가공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장경판으로 제일 많이 목판에 새길 내용을 종이에 쓴 판서본을 한 장씩 판목 위에 뒤집어 붙인 후 비쳐 보이는 반대 글자를 그대로 나뭇결에 따라 전부 판각합니다. 판각은 기본적으로 양각으로 하기 때문에 인쇄가 되는 글자는 볼록하게 돌출돼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판각된 것을 목판, 책판, 각판 등으로 부르는데요. 한 권의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책판을 완성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들려고 하면은 목재, 나무 준비부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새길까를 또 나름대로 출판 회의를 통해서 많이 거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한자 한자 직접 써서 그리고 이제 조각을 하는데 조각하는 일이 정말 까탈스럽고 좀 까다로운 일이지만 그 조각을 잘해야만이 그 우리가 원하는 글씨나 그 서체가 바로 나오거든요. 보통 보면은 목판으로 치면은 삼국유사의 예를 보면 목판이 약 112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목판 하나가 4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거죠. 이제 목재를 다루는데도 한 2, 3년이 걸리고 길게 본다면 목재를 수급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최소한 6, 7년 정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책 한 권이 되죠. 목판이 만들어지면 먹솔로 먹물을 발라 판면에 고르게 칠합니다. 그 위에 한지를 올리고 골고루 문질러 찍어내면 목판 인쇄물이 완성됩니다. 한편 목판 서화가 안준영 씨는 창작 작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판각 기법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디자인으로 재생산한 목판 서화를 통해서인데요. 앞으로도 복원과 창작 작업을 함께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무판이나 금속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인쇄하는 조판 인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활판 인쇄입니다. 활판 인쇄는 활자를 이용해 인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활자는 활판 인쇄에 쓰이는 자형으로 진흙, 나무, 금속 등의 재료를 사용해 볼록새김을 한 것입니다. 특히 금속 활자는 단단한 쇠를 작고 섬세하게 주물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발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보면 이규보가 1234년에 기록한 상정예문 발미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상정고금 28부를 금속활자로 인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인 1239년에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라는 책을 이제 목판으로 인쇄하는데, 이 책에도 보면 그 발문에 보면 애초에 이 책이 금속활자 본이었지만 다시 목판으로 새긴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13세기 초에는 금속활자로 책을 찍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외에 현재까지 전해지는 금속활자본도 있습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심체 요절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입니다. 1972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심체 요절은 우리의 뛰어난 인쇄 기술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이기도 합니다. 15세기 중반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이제 42행 성서를 찍고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42행 성서를 찍은 것보다 사실은 저희가 훨씬 앞서서 13세기 초에 이미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는 문헌들만 남아있는 거지 실물이 남아있지는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의 실물로는. 그래서 이 직지는 조금 이후의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문헌의 기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인쇄술을 개발해서 책을 찍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쇄의 역사를 바꿔놓은 한 권의 책, 직지심체 요절. 이 책을 인쇄한 금속활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곳은 청주시에 있는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입니다. 전통의 금속활자 제작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 직지심체 요절을 인쇄한 흥덕사가 있었던 터 옆에 지어져 지난 2013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의 관장이자 중요 무형문화재 제101호 이민호 금속활자장이 전통 주조 기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조 방법은 현재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물론 세 가지가 있지만은 현재 쓰여지는 방법들은 주물사 주조 방법이 있고 밀랍 주조 방법이 있습니다. 주물사 주조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 해간 모래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모래를 이용한 방법을 주물사 주조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밀랍 주조 방법은 밀랍을 이용을 해서 천연제 재료에 거푸집을, 황토를 이용한 그런 거푸집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밀랍 주조 방법이라고 합니다. 밀랍 주조 방법의 첫 단계는 간행하고자 하는 책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글자를 붓으로 쓴 다음 그 글씨를 밀랍판 위에 붙이고 글자의 모양대로 글자를 새겨 밀랍 활자인 어미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밀랍봉을 사용해 가지를 만들고 어미자를 한 자씩 붙여 어미자 가지새를 만듭니다. 이어서 평평한 목판이나 철판 위에 거푸집을 장치한 후 밀랍으로 만든 어미자 가지새를 넣고 흙으로 채웁니다. 거푸집이 굳으면 거푸집에 열을 가해 밀랍으로 된 어미자 가지새를 완전히 녹여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금속활자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할 만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 청동을 녹인 샘물을 거푸집 입구에 부으면 그 자리에 샘물이 들어가 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이 완전히 식은 뒤 거푸집을 깨면 완성된 활자 가지새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가지쇠에 달린 활자는 쇠톱이나 실톱으로 하나씩 떼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견고한 금속활자는 그야말로 과학과 기술을 집대성한 종합예술품이자 전통공예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판의 인쇄 방법은 한 가지의 책만, 한 종류의 책만 인쇄가 가능하지만은 금속 활자의 인쇄 방법은 활자만 마련이 돼 있으면은 여러 종, 다종의 책을 인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과학적인 인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완성된 활자를 인쇄할 책의 내용에 따라 조합하는데요. 이때 활자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밀랍을 부어 붙인 뒤 활자들을 고정시켜 조판합니다. 조판이 끝나면 활자면에 먹물을 칠하고 그 위에 한지를 놓은 뒤 골고루 문질러 인쇄합니다. 이 방법은 직지심체 요절을 인쇄하는 데 쓰이기도 했는데요. 이민호 금속활자장은 이와 같은 전통 기법을 복원하기 위해 오랜 기간 활자와 씨름해왔고 지금도 그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활자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조선시대 첫 금속활자인 개미자를 비롯해 조선시대 금속활자 30종과 동국정운자, 인경목활자 등 목활자 8종을 복원했고 또한 3만자에 이르는 직지심체 요절 전부를 복원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선조의 위대한 유산인 금속활자.
하지만 금속활자 주조 기술은 거의 전해지지 않아 학자들과 장인들의 노력으로 복원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이를 알리는 데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게 이민호 금속활자장이 직접 시연해 보이는 것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밑에 온도가 1400도에서 1500도의 열을 위에 쏘는데 밑에 열이요. 근데 저 위에 한 과정 한 과정마다 이민호 금속활자장의 정성 어린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한쪽에선 직접 금속활자를 찍어 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금속활자 인쇄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신기했고 또 옛날에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대단해 보였어요. 금속활자는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더 크게 발전합니다. 태종 3년인 1403년에는 주자소를 설립해 개미자를 만들고 세종 때에는 보다 개량된 경자자와 갑인자를 만드는 등 수많은 금속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이들 국가의 인쇄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한편 서양에서도 활자 인쇄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의 금 세공업자인 구텐베르크가 1455년을 전후한 무렵에 찍어낸 42행 성서가 초기의 활자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책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사람이 직접 필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성경은 일부 성직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유럽은 대량 인쇄 시대를 맞게 되었고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 서양사의 굵직한 사건들과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쇄술보다 70여 년이나 늦게 발명되었지만 서양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가져온 사회 변화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거의 한 50년 만에 유럽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퍼지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인쇄술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어떤 소수의 지배층들, 귀족들만 이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정보들을 지식이나 각종 정보들을 일반 서민들까지 이제 알게 되고 확산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민 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뭐 종교 개혁이라든지 시민혁명, 산업혁명 등 이런 것들이 촉발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짜는 압력 장치를 개량해 만든 구텐베르크의 목재 인쇄기는 유럽 사회는 물론 인도, 일본, 미국 등으로 빠르게 전파됐고 산업혁명 때까지 거의 큰 변화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서양에서 만들어진 인쇄기계들은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1883년 근대식 납활자와 활판 인쇄술이 들어오고 새로운 문물과 제도 도입에 따라 신문이나 서책들을 출판하기 위해 최초의 근대식 인쇄소인 방문국도 설치되는데요. 그 해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도 창간됩니다. 이후 189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이며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190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잡지 소년도 발간됩니다. 1936년에는 서울에 인쇄공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인쇄기기들을 도입하는 등 활기를 띠게 되지만 광복 이후 혼란기를 거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인쇄기술 발전은 중단됩니다. 이후 1960년대 중반 공업화 시대를 맞으며 인쇄업계의 시설이 현대화되고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으로 각종 인쇄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쇄 산업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인쇄인들이 첨단 인쇄 기계를 들여오고 한글 활자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으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수출도 하게 되었고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또 한 번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지금은 전국 18,000여 업체에서 연간 9조 원 이상의 인쇄물을 생산하고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인쇄물을 수출해서 세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쇄 관련 업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인쇄업의 메카 충무로 인쇄타운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5천여 개의 인쇄업체가 영업 중인데요.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아날로그의 정겨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이곳은 과거 영화관의 등장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일대에 여러 개의 영화관이 문을 열었고 그에 따라 영화 전단지를 인쇄하기 위해 인쇄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속에 우리나라 인쇄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서울에서 인쇄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을지로 1가, 2가 그리고 장교동 일대였었습니다. 1984년도에 장교동 일대가 재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장교동에 있던 인쇄업체들이 충무로로 대거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쇄타운이 충무로 인쇄타운이 그 인쇄업의 메카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19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려온 충무로 인쇄타운. 하지만 최근 들어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 견적이 활발해지면서 인쇄가가 일반한테 공개돼서 거의 원가 수준의 가격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이외에 많은 전자기기가 발전이 되면서 개인용 프린터의 보급이 모두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용 인쇄물들이 굉장히 수요가 감소가 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충무로 인쇄타운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20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도 마찬가지. 주문받은 인쇄 물량을 맞추기 위해 인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의 인쇄 방식은 인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프셋 인쇄로 그 공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컴퓨터를 이용해 디자인 작업을 한 뒤 색상과 디자인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핍니다. 다음 단계로 인쇄할 사진이나 글씨를 원색 분해해 필름 형태로 출력하는데요. 보통 C, M, Y, K 컬러 판넬 한 장씩 모두 4장을 사용합니다. 인쇄에서 C, M, Y, K 4도가 인쇄됐을 때 이제 원색이 나오는데 C가 이제 사이안, 청색, M이 이제 마젠타, 빨간색, 그리고 이제 Y, 옐로우, 노란색이고 블랙이 이제 먹색. 청적 항목이 4도 더블톤이 됐을 때 이제 사원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출력한 필름을 알루미늄 소재의 PS판에 밀착시켜 현상기에 넣고 빛을 쏘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름의 그림과 글등이 있는 인쇄면과 아무것도 없는 비인쇄면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쇄판을 특수 약품으로 세척해 잡티 등을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 인쇄기에 넣으면 인쇄가 진행됩니다. 오프셋 인쇄기는 인쇄판을 감는 판동, 고무 블랭킷, 앞동 3개의 원통으로 조립되어 있는데요. 판에서 직접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중개 구실을 하는 고무 블랭킷에 전사 인쇄한 다음 용지에 인쇄하는 것이 오프셋 인쇄 방식입니다.
고무 블랭킷에서 종이에 찍히는 원리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림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해 인쇄 잉크를 묻히게 하고 그것이 고무 블랭킷에 묻게 돼 그 이미지가 종이에 전사되는 것입니다. 오프셋 인쇄의 4도 기계를 간략히 표현한 그림인데요. 종이가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종이가 지나가면서 인쇄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온 인쇄물은 필요에 따라 후가공을 거쳐 재단에 완성합니다. 한편 CTP 공장은 기존의 장비가 교정지와 필름을 통해 인쇄판을 만들어낸 것과 달리 컴퓨터의 디지털 데이터를 곧바로 인쇄판으로 만들어 인쇄하는 방식인데요. 필름으로 인쇄판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해 인쇄 품질이 뛰어나며 출력에서 인쇄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필름 출력처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판을 검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달라지는 인쇄 환경에서도 이것을 지켜온 오프셋 인쇄기는 지금도 돌아가며 인쇄물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인쇄업계에도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충무로 인쇄타운 내 인쇄업 종사자들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상황이 자꾸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해볼 생각인데 특수 인쇄나 뭐 금지, 은지 인쇄하는 그런 걸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인쇄 시장의 변화에 바람이 분다 해도 찾는 사람이 있는 한 이곳 충무로 인쇄타운의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쇄 작업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인쇄 산업도 기술 고도화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종이로 대표되는 인쇄 시장도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독서율이 감소하고 정보를 얻는 매체가 종이에서 전자 매체로 옮겨가면서 인쇄 물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간 7% 내외의 물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전자출판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주었고요. 반면에 인터넷을 이용한, 즉 통신망을 이용한 인쇄 원고의 수주가 가능해져서 이러한 점 등은 인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앞에 인쇄 산업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요. 디지털 인쇄 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디지털 인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미래 인쇄 시장이 나아갈 방향으로 자리매김되었는데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디지털 인쇄 시장은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였고 2020년에는 전 세계 인쇄물의 50%를 디지털 인쇄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쇄 시스템은 PC로 제작된 원고를 컴퓨터에서 직접 인쇄판으로 출력해 인쇄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인쇄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고 다양한 인쇄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소규모 개인 맞춤형 출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디지털 인쇄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디지털 인쇄 업체입니다. 포토북 주문 제작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디지털 카메라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결혼식 사진들을 책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포토북의 주문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포토북 제작의 첫 단계는 원하는 사진을 고르고 디자인하는 일인데요. 주문자가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디자인을 결정한 뒤에는 포토북의 제작 수량 등도 결정해 주문자가 직접 입력해 주는데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된 데이터는 디지털 인쇄 시스템에 의해 인쇄되고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마지막 과정인 재본 역시 자동화 기계에 의해 진행됩니다. 디자인 편집에서 인쇄, 재본까지 1시간 만에 뚝딱, 금세 한 건의 포토북이 완성됐는데요.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원하는 수량만큼만 인쇄할 수 있다는 점도 디지털 인쇄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기존의 옵셋 방식과 달리 디지털 인쇄 방식은 사용법도 매우 간편하고 제작에 대한 용이성이 높아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러한 맞춤형 생산이 가능했던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 환경이 발달되었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디지털 장비와 같은 각종 인쇄 장비들의 고도화, 끝으로 3번째로는 최근과 같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활용들이 높아지면서 사진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고객들의 생활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포토북에 점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쇄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쇄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청첩장이나 상품권, 개인 맞춤형 홍보물 등도 그중 하나인데요. 대량 인쇄물과 출판물 등이 줄어드는 인쇄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인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쇄, 코팅, 재본을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고 라벨, 패키징, 스티커 등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쇄가 불특정 다수에게 단순히 소비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그쳤다면 이제는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디지털 인쇄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쇄 시장에서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갈 것입니다. 한편 사라진 활판 인쇄술이 다시 등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곳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국내 유일의 활판 인쇄 기업입니다. 대량 고속 인쇄가 가능한 인쇄술들에 밀려 1980년대 말부터 점차 사라지고만 활판 인쇄를 이곳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났다 다시 돌아온 활판 인쇄의 장인들과 함께 60만 자에 이르는 은색의 납활자들과 오래된 각종 인쇄기기들까지 이제는 흔히 볼 수 없는 소중한 유산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납을 주 재료로 해서 활자를 만들고 그 활자를 이용해 인쇄하는 납활자 인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활판 공방에서는 직접 여기에 보이는 활자를 직접 추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고를 보고 활자를 뽑아서 그다음에 이제 조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인쇄, 재본해서 이제 책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활판 인쇄술은 19세기 후반부터 1980년까지 약 100여 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인쇄와 출판을 담당하며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와 독립신문, 3.1운동의 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개화기에 대량으로 보급된 신서적도 납활자 인쇄기술로 인쇄된 것입니다. 오프셋 인쇄에 비해 몇 배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활판 인쇄. 그만큼 시간을 견디는 힘이 강해 책의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또한 잉크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꾹꾹 눌러 잉크가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독특한 느낌과 분위기를 내기도 합니다. 올록볼록하게 찍힌 시 한 편에는 전통 한지가 주는 질감과 독특한 향, 장인의 손길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 활판 인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고 있습니다. 인쇄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 원리를. 이곳에선 활판 인쇄를 이용해 시화 작품을 만들거나 개성 있는 엽서를 만드는 등 활판 인쇄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활판 인쇄와 손글씨가 만나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활판 인쇄 체험은 활판 인쇄를 한층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체험자가 준비된 엽서에 손글씨, 즉 캘리그래피로 자신이 쓰고 싶은 문구를 쓴 다음 이름 등을 납활자를 이용해 직접 찍어내는 것입니다. 활판 인쇄는 물론 인쇄 매체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영상 세대인 이들에게 활판 인쇄 체험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체험으로만 접하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좀 더 실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로서의 가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활판 인쇄가 부활해 명맥을 잇게 된 지금. 활판 인쇄 계승에 대한 관심도 커져야 하겠습니다.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시방 뭐 전부 발달되고 뭐 그냥 전사로 나오고 기계로 나오니까요. 내가 없으면은 여기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후계자가 없어요. 그동안 인쇄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고 다양한 소재의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각종 산업 분야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쇄 기술도 그동안은 2차원적인 결과물을 찍어내는 데 한정돼 왔지만 이제는 3차원 인쇄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쇄술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종이 인쇄 시대에는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가 나왔을 때 신문이 사라지고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라디오가 사라지고 컬러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영화관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이 모두 틀렸듯이 종이 인쇄물도 IT 산업과 융합하면서 영원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발전으로 인간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인쇄술.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되는데요. 금속활자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